의성 다인 사투리 저와 함께 하시죠. (213번은) 사계이입니다. 사계이. 사계이는 억새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억새풀과 갈대를 잘 구별을 못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이 사계입니다. 억새풀입니다. 억새풀은 산 위에서 자라고요. 색깔은 아주 은백색이나 흰색입니다. 그러나 갈대는 습지에 자랍니다. 물가, 냇가에 많이 자라면서 색깔은 살짝 갈색입니다. 사계이와 갈대 모두 소들이 가장 좋아하는 풀 중에 하나입니다. 소를 산에 올려놓으면 사계이도 잘 먹고요. 물가에 갖다 놓으면 갈대도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 214번 삿가래. 삿가래는 삽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상도 지방에서 삽을 수금포라고 한답니다. 수금포라고 한다는데 저는 사실 수금포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성에서도 친구들이 수금포라고 했다고 그러고요. 동해안 쪽, 경상도 동해안 쪽이나 다른 경상도 지역에서는 삽을 수금포라고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왜 수금포란 말이 나왔는지를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마 영어 스쿠프에서 온 말인 것 같습니다. 스쿠프. 뜻은 숟가락 또는 한 숟가락의 양 이런 뜻이 있다는데요. 실제로 영어로 삽을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니까 shovel 또는 spade라고 한답니다. 215번 사붓기의 같다. 이 말은 좋은 표현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릴 때 좀 미친 사람 같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럴 때 너 꼭 사붓기의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인근 동네에 사붓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기영이라는 정신이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사람을 빗대서 너 꼭 사붓기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216번 살량말은 스타킹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17번 삽짓걸. 삽짓걸은 삽장문 밖 길을 말합니다. 걸이라는 글자에 아마 길이라는 뜻이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렸을 때 저희 이장님이 마이크 방송할 때는 다리걸로 모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리걸, 다리가 있는 쪽 길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218번은 삼장입니다. 소삼장이라고 하는데요. 겨울에 소의 배를 둘러 덮어 씌우는 본 덮개입니다. 소덕시라고도 하죠. 의성의 여름은 대구 못지않게 한반도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한 곳이며 겨울 또한 중남부 지방에서는 충북 제천과 더불어 가끔 일기예보에 오르내릴 정도로 엄청나게 추운 곳입니다. 이 추운 겨울을 의성의 한우들은 소덕시 한 장 걸치고 견뎌냈습니다. 여름에는 푹푹 찌는 외양간에서 수백 마리의 모깃대에게 엉덩이를 맡겼고 겨울엔 모진 추위를 견뎌낸 의성의 소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소덕시는 주로 모쓰는 이불 같은 걸로 좀 두껍게 만들었는데요. 소덕시를 등 부위로 해서 배를 덮어줍니다.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등과 배가 덮이도록 이렇게 덮어주고요. 이건 모쓰는 이불입니다. 사람이 덮고 자던 이불을 이렇게 만들어서 소 배를 덮어줬습니다. 워낙 춥기 때문에 이 소덕시 한 장으로 추위를 막을 수 있었을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밧줄로 등으로 해서 배 쪽에서 묶어 가지고 고정시켰습니다. 송아지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몹시 춥기 때문에 이 송아지용 삼장을 따로 만들어서 송아지에게도
덮어줬었습니다. 요건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인데요. 송아지에게 요즘은 앞발로 해서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송아지용 방한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옛날과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입으면은 겨울이라도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9번 상구. 상구는 계속입니다. 자, 220번 상방. 소주 끓이는 아궁이가 있는 작은 방입니다. 옛날 집은 대부분 본체에 2칸 또는 3칸 방이 있는 집이었는데요. 부엌에 바로 붙어있는 안방, 그 다음에 소주 끓이는 부엌이 또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것과 붙어있는 상방, 그리고 중간방이 있는 집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방은 안방과 달리 각종 쌀이나 고구마, 감자 등등의 이제 그 곡식들을 창고에 다 못 들어가는 곡식들을 좀 저장해 두기도 했었습니다. 윗목에.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방에 대한 추억을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거의 방에서 쥐와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방에는 여러가지 곡식들이 가마니나 포대 등에 넣어서 윗목에 쌓아 두는데 거기에는 속에 거의 예외 없이 쥐들이 있었습니다. 방에서 쥐와 같이 자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속에서 부시럭부시럭 했죠. 그러다가 이쪽 저쪽 막 뒤지면 조용히 하거나 구석에서 쥐 한 마리가 쏜살같이 도망갔습니다. 문에 쥐구멍이 있으면 밖으로 도망갈 수 있지만 없으면 벽으로 해서 막 천장으로 막 타고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도 그 천장 도배 위로 해서 천장에서 막 쥐들이 우르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9학년으로 기억되는데 저는 그때 상방에서 잤는데요. 윗목에 쌓아둔 그 곡식 속에 쥐가 너무 많아서 드디어 저희 부모님들이 쥐를 잡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문에 쥐구멍을 뚫어서 쥐가 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고 아버지가 밖에서 양말을 대고 기다리시면은 어머니는 방에서 여기저기 뒤적뒤적 쥐가 한 마리씩 도망갈 수 있도록 막 흔듭니다. 그러면 이제 문에 쥐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구멍으로 쥐가 도망을 가죠. 거기에는 아버지가 양말을 대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쥐는 양말 속으로 도망가다가 양말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양말을 땅바닥에 내리쳐 쥐를 즉사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에 있던 쥐를 상당히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21번 서숙. 서숙은 좁쌀입니다. 그림에서는 서숙이 아주 잘 익어서 많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아주 서숙 농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서숙은 찰밥 같은 거 만들 때 같이 넣으면 노란 게 참 아주 보기도 좋고 맛있죠. 222번 선납, 선남, 선나 다 같은 말입니다. 뭐 발음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썼습니다. 조금, 약간이란 뜻입니다.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선남만, 선남만. 이 말은 조금만 좀 줘 하고 간절히 달라고 뭐 과자 같은 거겠죠.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223번은 소모는 용어를 제가 기억나는 대로 몇 가지 썼습니다. 이랴는 그냥 앞으로 갈 때죠. 소 앞으로 갈 때 이랴 하고 계속 가는 거고요. 뭐 일러리 하는 거는 이렇게 줄을 바꿔서 뭐 왼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바꿀 때 일러리 하는 거고요. 어더디 하는 거는 이제 그 일할 때 그 노탈이라든지 뭐 농가리 같은 거 할 때 앞에 소를 막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또 힘을 북돋우면서 소에게 재촉하는 소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많이 썼던 소리입니다. 워 하는 거는 소를 이제 세울 때 뭐 소가 짐을 싣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리아카를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길 가다가 소를 서게 할 때는 워 하고 줄을 당기면 소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잘 기억이 더 이상 이제 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일하는 소가 이제 없죠. 지금은 다 그 축사에서 이제 고기소 용도로만 소가 자라기 때문에 뭐 일하는 소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 모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도 이제 더 이상은 사용되지 않겠습니다. 224번 소두비 또는 발음에 따라서는 소디비라고도 하죠. 이것은 가마솥의 솥뚜껑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검은 무쇠 솥에 가마솥의 뚜껑을 소두비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소두방을 소댕, 솥을 덮는 쇠뚜껑을 소댕이라고 했는데 이 소댕의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의 방언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다 썼으니 이 표준말이라는 얘기인가요? 이 소두방이라는 단어를 우리 다인에서는 약간 더 토속적이고 촌스럽게 이제 발음이 더 시골로 갈수록 조금 변형이 되죠. 그래서 소두비, 소두방에서 소두비, 소두비 뭐 이렇게 바뀌어서 불렸습니다. 225번 소미 또는 시미 이것은 소에게 여물로 먹이는 풀, 소꼴이라고도 합니다. 소꼴 보통 표준말은 꼴이죠. 소꼴 이것은 소먹이에서 소미기에서 소미로 변형된 단어입니다. 시골에서 자란 특히 농사를 짓는 그 집에서 자란 저희 또래 세대 이상의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긋지긋한 그 추억이 있는 것이 바로 소미입니다. 우리를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먹어야죠. 그 먹는 거는 사람이 서로 풀을 베어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이 오는 겨울에야 뭐 지펄 먹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으나 반드시 그 풀을 베어서 소를 줘야 소는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겹도록 한 것이 소미가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때는 비료 포대를 들고 한 포대씩 해왔고요. 그 다음에 대레기, 중학교부터는 지게를 짊어지고 한 지게씩 반드시 하루에 한 지게 또는 두 지게씩 해야 그 하루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비료포대나 대레기, 멍 등을 들고 소미를 하러 다녔는데 낯질이 서툴러 손을 베기기 일쑤였습니다. 풀을 베다가 손가락에서 찍 하는 느낌이 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손으로 피나는 부위를 꼭 잡은 채 주위에 쑥을 뜯어서 돌로 빻아 벤 부위를 덮고 꼭 잡고 있었습니다. 쑥이 지혈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었죠. 손은 주로 왼쪽 중지나 약지의 등 부위를 베었는데 심한 경우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는 선배나 친구들도 있습니다. 소미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아직 남아있으면 지금도 길 가다가 길 주위에 소복이 있는 풀, 잘 자라는 풀을 보면 그 풀을 낫으로 베어가지고 소를 먹이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굴뚝 같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그 풀을 베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집집마다 어른이나 아이나 전부 들판에 있는 풀을 다 베었기 때문에 당장 지게를 지고 낫을 들고 나가도 어디 벨 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아주 멀리 가기도 했고요. 어쩌다가 저 풀이 많은 논둑을 하나 딱 맡으면은 행제를 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에야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다 지펄 주기 때문에 풀을 벨 일은 없는데 그때도 지펄 줬으면 되는데 왜 그리 그 생풀을 베어서 소를 줬는지, 그리고 사람이 그 밥을 따뜻하게 먹듯이 소에게도 반드시 끓여서 줬습니다. 226번 속새. 속새는 쓴박이입니다. 쓴박이이기도 하고요.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 꼬들빼기도 있는데 저는 이 쓴박이와 꼬들빼기를 잘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은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먹던 방식을 소개해 드리면은 속새를 캐서 생으로 나물 묻혀서 비벼 먹었습니다. 쓴맛이 참 맛있었죠. 이렇게 나물로 비벼서 먹다 보면 아주 쓴데요. 그 쓰게 먹다 보면은 입맛 없는 사람 밥맛 나게 한다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밥맛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황교익 선생님의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음식 101가지에서
속쇠무침은 17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227번 속회. 속회는 솜을 말합니다. 목화에서 딴 하얀 솜을 속회라고 했습니다. 이불은 대부분 속회를 넣어 만든 속회이불이었습니다. 문희점 선생님이 원나라에서 몰래 가지고 왔다는 목화죠. 덜 익어서 열매 속에 있는 물렁물렁한 것을 미영이라고 하는데 달콤 쌉싸리한 맛이 있어 많이 따먹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는 덜 익은 목화죠. 밍입니다. 밍. 속에 있는 알맹이를 따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요 밍이 벌어지고 익어서 이렇게 속회가 되는 거죠. 익은 목화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속회털입니다. 여기는 목화밭이 되겠습니다. 의성 금성면 제오리에는 옛날 조문국 왕릉 고분군 바로 옆에 문익점 면작 기념비가 있습니다. 문익점 선생은 고향인 경남 산청군에서도 재배하였으나 관찰사로서 지방 순시 중 의성의 지사가 목화씨를 얻었던 곳과 비슷하다 하여 의성의 면화를 재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문익점 면작 기념비가 있는 의성 제오리입니다. 여기는 바로 옆에 의성 조문국 고분군이 있고요. 바로 제오리에는 공룡 발자국이 나온 것으로도 유명하죠. 보시는 것은 면작 기념비입니다. 228번 솔다, 좁다는 뜻입니다. 예문을 보시죠. 질이 너무 솔아서 아무도 못 지나다닐 것 같다. 이 말은 길이 너무 좁아서 아무도 못 지나다닐 것 같다 이런 뜻이죠. 같다는 긋다, 길은 질이죠.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의에 익히 솟고, 이 말은 어떻게 이렇게 좁을까. 229번 송구. 송구는 소나무의 속껍질을 먹는 걸 송구라고 합니다. 옛날 보릿고개 시절이겠죠. 봄철에 소나무 마디를 잘라 낫으로 겉껍질을 벗겨내고 얇은 속껍질을 뜯어 먹는 것. 저도 어릴 때 송구를 자주 벗겨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낫 하나를 들고 산에 가서 적당한 소나무 순을 쳐서 마디를 자릅니다. 그래서 겉껍질을 벗긴 마디를 잡고 요즘 같으면 갈비를 뜯어 먹듯이 하얀 속껍질을 뜯어 먹었죠. 그것이 뭐 맛있어서 먹은 것은 아니고요. 보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한번 해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